예민수의 경제 토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도체 삼전 릭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뭐 삼전 릭스 얘기는 맨날 해야 됩니다. 올라도 그렇고 떨어져도 그렇고 쏠려도 그렇고 안 쏠려도 그렇고 그죠? 네, 일단은 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오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뭐가 바뀐 게 있나 반도체에 대해서? 네,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는 업황 자체는 저는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내년도 좋다고 하고 내후년도 좋다고 하는데 네. 왜 하반기까지냐라는 또 의문이 들 수 그러게요. 있잖아요. 저는 그 근거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에 달렸다라고 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미 랠리는 꽤 몇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지난해도 강했었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유독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시기 자체가 빅테크 쪽에서 금리 인하를 토대로 엄청나게 지금 막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확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는 1분기 실적 발표 딱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영업이익이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가정돼서 이런 이제 선반영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스탠스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예, 투자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이제 사이클 국면에 있어서는 보통 이게 투자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2, 3년씩 막 가잖아요. 근데 애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엄청난 강력한 지금 랠리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예시를 항상 들 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면서 2017년도에도 반도체 이제 랠리가 나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는 반도체 종목들 섹터들도 다 조정이 나왔었고 지수상에서도 이제 하락 국면으로 넘어갔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열어보면은 2018년도 3분기, 4분기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이미 기대치는 지금 이제 올해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갈 때까지 이 상승 기조가 유지될까라는 의문점은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에 이제 ADR 상장하고 나면은 이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이제 편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ETF 이런데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마치 스페이스X도 보면은 상장 직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세가 나온 것처럼 이 기대감이 가장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됐었던 게 제가 봤을 때 5월달, 6월달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업황을 보는 것과 투심을 보는 그렇죠.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을 봤을 때는 일단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좋을 수 있다. 근데 투자 심리가 가장 강했었던 국면은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6월달 거의 한 달 내내 장세가 거의 투기장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삼전닉스 중심으로 갔었고 하이닉스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뭐 3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수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5월 달에서 이제 6월 달 동안 3번의 변동성이 있었죠. 그 변동성이 나오는 동안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는 국면에서 다른 전체적인 섹터들은 다 이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되돌림이 일부 이제 좀 나오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급이 삼전 닉스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3번 정도가 나온 상황이니까 사실 3번째 패턴에서 만약에 들어갔다 한다면 자칫하면은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 번이 중요해요, 그죠? 상세 번이죠. 네. 바닥도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이렇게 맞아요. 상승 이게 1파, 2파, 3파, 4파잖아요. 이게 5파까지 그죠? 네. 상승 3파를 만들고 항상 바닥도 외바닥은
좀 불안하고 그죠. 네. 쌍바닥, 쓰리바닥이다 그러니까 재벌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네,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네, 좀 일단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하고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약 바이오는 이해되지만 이럴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IT 붐에 투자를 한 것들이 빅테크들이다, 그죠? 네. 우리가 소위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동안은 사실 돈들이 많아갖고 있는 돈을 썼거든요. 네, 네. 그때는 뭐 금리하고 상관없는데 이제는 자기 돈을 썼거나 쟁여놓으면서 채권 회사채 발행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죠? 그럼 채권의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적은 계속 좋아져도 주가는 그 전에 고점을 칠 수 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좋은 시각인데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반도체를 버렸다가 이제 계속 네.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좀 일부만 좀 덜어내고 일부는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저는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네. 반도체 주에, 그러니까 네. 반도체 섹터에 그 뭐랄까요?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디램 낸드 범용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빅테크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한 번씩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 준 것처럼 뭐 한 3달 이 정도 올라가고 나서 한 번씩 이제 계단식 구간 내지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런 이제 조정 구간마다 횡보로 갔었거든요. 횡보로 가면서 저점을 이제 높이긴 하는데 그런 답답한 구간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기관 쪽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머니무브 가능성, 그러니까 심리인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삼전 닉스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지금 시점에서 다른 이제 섹터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딱 7월 장세에 넘어가면서 이제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그러게요. 높아서 주도 섹터가 이제 한 번 잡히면 2배, 3배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랠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2배, 3배 이제 수익을 보는 건 힘들어요. 여기서 네. 잘하면 하반기에 뭐 30%, 40% 예. 그러면은 이 큰 손 자금들 내지는 뭐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빠르게 이동할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관건이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을 잡아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이제 방송 출연하는 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여기 누가 주도주냐? 튀어나가는 놈이 주도주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포머가 꽤 있었잖아요, 그죠? 네. 몇 번의 조정 때마다 불안했는데 계속 올라갔어. 말씀하신 네. 그 사이클로.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 시에 비반도체를 팔고 반도체에 이번에도 왕창 한번 올인을 해볼까라고 네. 하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험하다. 네, 경계감을 좀 네, 갖고 경계감을 볼 필요가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뭐 삼전닉스가 워낙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냥 수급을 그냥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에 반도체와 비반도체가 나눴는데 네. 소부장만 보면 한때 올라오는 거 같다가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그죠? 실적이 네. 안 맞춘다 그러고. 근데 결국은 사실은 2차 전지 코스닥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부장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오고 지금 이제 정부가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네. 발표 난 거 보면 대략 뭐 양사가 서남권 해가지고 한 800조, 그다음에 뭐 용인평택도 80조에서 1000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투톱은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지만 소부장은 기회가 열리는 쪽일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예. 왜냐면은 삼전닉스 쪽에 수급이 워낙 많이 음. 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그동안 안 갔던 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일부 지금 코스닥 150 상위권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많이 중에서 올랐어요. 예. 추세를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들도 꽤 있거든요. 뭐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5위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그 시가총액 자리 바꿈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 이슈가 그 중요한 게 이게 뭐 단발적으로 그냥 이슈, 그냥 테마 이런 거에 그냥 매몰될 것인지 이게 실질적인 그런 투자로 이어지면서 매출 반영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죠. 네, 시간이 엄청 오래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조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는 뭐 최대한 뭐 2,000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뭐랄까 그런 스케일을 좀 만들기 위해서 2,000조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반도체 플러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뭐 이거 합쳐서 아마 얘기를 2,000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어쨌든 야 1,000조란 얘기 2,000조란 얘기 말이 돼? 말은 되죠. 왜냐면 10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조씩 투자할 수 있겠죠. 막대한도. 근데 그걸 10년을 지속한다는 보장은 없다. 네. 10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메모리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증설이나 이런 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보면은 막 찍어내잖아요. 찍어내고 치킨 게임에서 네. 피본 경우 많죠.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이제 반복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설을 이번에는 하거나, 다르다는 이번에는 맞아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이번엔 이건 AI 사이클이잖아. 과거와 네, 달리 사이클이 네. 아니지만 사실은 그리 다르지 않은 측면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멈칫했었지만 네.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AI 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수익성이 좀 담보가 된 고부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이제 확정되고 그게 계속 이제 2년, 3년 계속 반영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최소 마지노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럼 그걸 통해서 투자를 계속 좀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좀 멀리 보고서 중장기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서 이제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클러스터 이슈가 더 크죠. 요즘에 이제 하나 두 개씩 완공되는 그런 클러스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제 빨리 만들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최소 걸리잖아요. 근데 그 걸리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하는 게 장비 도입.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들이 조금 더 이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다라고서 지금 투자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공감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아침에도 방송국 얘기했는데 반도체를 지금 더 져야 되느냐? 사실 짓긴 해야죠. 짓긴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뭐 지을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10년 동안 한다. 10년 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10년 후에 할 게 아니더라도 당장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뭐 그런 쪽에서의 사실은 장비도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제대로. 맞아요.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소부장 가운데 실력이 있는 거죠. 네네. 글로벌 경쟁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원익 IP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이게 실적이 또 담보되지 않으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적까지 이게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그 주가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원익 IPS가 지난해랑 영업이익 비교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738억 수준에서 1861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배 이상이잖아요. 2024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18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난 수치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왜 소부장 섹터들이 올라갔나 이런 부분들 또 생각을 해보면 올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팹 그 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에 먼저 이제 투자를 해서 들여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질 때도 장비단의 이마만큼의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 갈수록 삼전 닉스만큼이나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중국 쪽 이제 반도체 칩을 또 쓸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구글의 TPU뿐만 아니라 오픈 AI 이런 곳에서도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개발해서 쓴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은 그만큼 이제 공급은 쇼티지는 나는데 AI 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GPU를 가져갔다면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하나 두 개씩 경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인사이트는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TSMC가 수율이 좋았기 때문에 TSMC의 그 AI 칩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다면 그 삼성 파운드를 네. 가져온다.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제 하반기에 테일러팹이 이제 돌아가니까 예. 이미 일찌감치 작년부터 뭐 테슬라, 애플 계속해서 막 계약 소식 들려오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좀 이제 아쉬웠던 게 또 인텔 쪽에서 그런 파운드를 좀 가져가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국 내 기업 몰아주게 하잖아요. 그래도 수율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원래 수율이 이렇게 빠른 시일 이내에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파운드리 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왜냐면 오늘 장에서 올라간 종목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에이징랜드는 대표적인 TSMC 파트너사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이런 이제 비슷하게 삼성전자랑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는데 사실 하반기 모멘텀이 강해서 좀 일부 좀 약간 선반영이 빠르게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런 에이징랜드 상한가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가 계속 좀 파운드리 쪽으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섹터를 공략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 쪽에 그 반도체 그런 소부장 섹터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진짜 반도체 섹터가 끝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꼭 이제 오늘 얘기한 뭐 메가 프로젝트 1000조, 2000조의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소부장 종목이 너무 많다, 그죠? 네. 여기에 대한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크다. 그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곽유정 대표님 아까 원익 IPS 말씀하셨는데 곽 대표님 마음속에 소부장 종목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더 얘기를 해요. 이게 꼭 내일 올 단기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기업들은 소부장 가운데서 괜찮다, 된다, 그죠? 네. 그런 기업들 그런 거 안 물어보면 넌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냐? 곽 대표님 모시고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니까. 네. 예. 일단 뭐 오늘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이징랜드 상한가 같다라고까지는 일단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삼성전자형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시총 3위권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향도 잘 가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모멘텀 확실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중에서 디자인 하우스 이제 그 솔루션 파트너스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서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이런 이제 기업들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고 소부장 쪽으로만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좀 소외받긴 했었어요. 근데 주가상 되돌림이 또 다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모멘텀이 진짜 파운드리 쪽으로 좀 더 가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주가상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라서 반등을 노리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오르니까 오늘 2차 전지들도 이제 다 강하게 올랐는데요. 네.
이것은 닭인가 갈비인가? 예?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오늘 장이 올라서 오른 네. 것인가? 2차 전지가 좋아서 오른 네. 것인가? 그죠? 고민들이 좀 있죠.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네. 2차 전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제가 저희 이제 앞에 순서에서 음. 뭐 이러이러한 섹터는 배제하세요라고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실체라는 게 무엇인가? 업황이 회복되거나 실적이 실적이 개선되는 좋아지거나. 쪽으로 그렇죠.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근데 2차 전지는요. 지금 다운 사이클을 지금 몇 년째 겪어 나가고 있냐면 3년째 겪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들도 보면은 2, 3년 주기로 항상 사이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형 그런 이제 업종 섹터는 진짜 거의 대부분 2, 3년 주기로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그 한참 피크 고점이었을 때가 언제였나? 라고 본다면 2023년도였죠. 그렇죠. 2024년도 무너졌어요. 2025년도 무너졌어요. 2026년도까지. 근데 저는 이미 다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 자체가 작년부터 나와주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면서 원래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주가 하락 압력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에서 ESS라는 어떻게 보면 AI 이제 인프라 섹터로 편입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딱 작년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LG엔솔 쪽에서 그 생산 라인들 있죠. 미국의 생산 라인들을 ESS용으로 이제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딱 그 리튬 가격 반등 시기랑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상반기에 또 빠르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일부 있었죠. 삼성 SDI, 뭐 LNF 네. 이런 종목들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큰 흐름으로 이제 물어보셨을 때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올라간 거 이거 그냥 수급 영향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 수급 이제 동향들 봤을 때 에코프로가 외국인 순매수세가 6월 한 달 동안 내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6월 달이 장세가 어떤 장이었냐? 아니 6월 한 달 그렇죠. 내내 코스닥이 죽을 때잖아요. 네,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기관 자금은 어디로 향했냐? 기관 자금은 계속 뽀모를 부추기는 S7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S7 종목 중에서 정점을 보여줬었던 게 제가 봤을 때 SK, 지주사. 지주사가 원래 밑에 있었는데 시가총액 갑자기 치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지주사 쪽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딱 열어보면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자금이 와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갈 만한 섹터들은 빨리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주로 봤을 때. 기관들이 하시는 네. 패턴이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가 진짜 가장 이제 아랫단에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은 저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네, 외국인이 시그널을 보거든요. 코스피에서는 뭐 주구장창 자고 나면 뭐 역대급으로 팔았는데 코스닥은 사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섹터 중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이군요. 네네. 아.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면은 왜 네. 하반기에 하필 왜 하반기 왜 음. 상반기 왜 안 올라갔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셀 기업들이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텐데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 발표 다가오잖아요. 이 실적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원래는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야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 전 쪽은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치 자체가 이제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어요. 삼성 SDI가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올 연초부터 그 독삼사 쪽의 대규모 배터리 계약 소식들도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삼사는 독일의 3대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약자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독삼사. 네. 네. 그래서 뭐 아우디, 뭐 BMW, 벤츠, 네.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 독삼사라고 표현하는데. 요 이제 기업들의 사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독삼사라 그래가지고. 아 독삼사니까 네, 절사자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이제 꽤 중요한 게 왜 그러면은 독삼사 쪽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을까? 지금 유럽 쪽에서 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정책 많이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이제 동시에 원래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게 미국에서 축소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안 그래도 전기차 캐즘인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이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왜냐면 미국판 유럽판 IRA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네 맞아요. 왜 유럽 쪽에서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동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왜? 값싼 LFP 배터리를 내세워서 전기차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침투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전기차 앞으로 생산하려면 우리 쪽에 생산 거점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해.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줄 거고 보조금 정책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켜줄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배터리셀 기업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CATL 다음으로 원래 이제 글로벌 2위였었는데 전기차 캐즘 동안에 계속 그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위에서 3위권까지가 거의 중국 배터리 기업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하이엔드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맞아요. 여전히 하이엔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전기차 캐즘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이란 전쟁이나 유가 폭등 이런 거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지금 이제 좀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수요들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좀 가격적인 저항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격 저항을 낮춘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하이엔드 배터리 이제 이후에 LFP 배터리 그 개발을 늦게 했거든요. 그 캐즘 기간 동안에 2, 3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제 드디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양산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LFP 배터리 ESS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덩치가 크면은 기술이 당연히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LFP용 이제 ESS 배터리는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걸 작게 만들어서 전기차 쪽에 지금 이제 도입을 시키는 건 이제 올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랑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지금 연초인가 그때 이제 헝가리 쪽 공장 증설이 드디어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고 시생산에 들어간 게 이제 2분기 시생산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제 시기가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유럽향 수요가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이 안 가는데 수요는 지금 엄청 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요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 한다면은 이제 내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또 추가 증설을 해서 한 2배 정도 캐파를 더 늘리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잖아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업황은 이미 작년부터 리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는 이미 소재 쪽은 실적 개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은 계속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또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러면서 이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근데 이게 로봇에도 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시장도 이제 막 개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028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로봇 생산 3만 대씩 연간 3만 대씩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로봇 배터리에 관련 뭘 쓰냐? 전고체 배터리 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연말 기점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들어온다 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업황 개선, AI 지금 산업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가시성을 이제 띄는 시기 그러면서 로봇 모멘텀 받아가면 로봇 모멘텀 항상 프리미엄 더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논리죠. 아, 되게 좋네요. 사실 곽유정 대표님이랑 제가 뭐 MTN에서도 방송하면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시간 짧잖아 맨날 그죠? 네. 한 10분 해서 뭐 또 끝나면 이제 또 저기 조연출들이 빨리 끝내라고 길게 얘기를 못 하는데 오늘 얘기를 쫙 이제 저희 증권 TV에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또 뒤로 막판으로 오니까 이
곽유정 대표님의 이 포텐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인사이트 되게 좋으시네요. 길게 얘기하니까. 특별히 우리 반도체 얘기도 했고 그죠. 네. 원전 얘기 많이 했는데 2차 전지를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만약 소위 좀 의구심이 있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쩔어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반등. 그나마 좋게 보는 분들이 그러면 박스권 그죠? 올라오면 치고 하단에 사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곽유정 대표님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 산업의 사이클상 저점을 지났다 이미 그죠? 네. 지나고 이제 올라오는 섹터라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거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이 이제 마지막 네. 그럼 제가 어쨌든 종목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셀사에서는 뭐 SDI가 사실 좀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 네. 단계 많이 올라서 밀리니까 LG엔솔이 같이 가고 그죠? 소재 쪽에서는 사실은 LFP로 주목받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 굉장히 주목받다가 그죠? 네, 많이 네.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에코프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셀은 좀 뭐 셀 토픽, 에코프로 토픽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만 봤을 네. 때는 지금 LG엔솔이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긴 그걸 꼭 하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두 개 좋다고 하셨어요. 세서 네. 다 좋아요. 네. 네, 사실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항상 네. 나오는 게 이번 이제 2차 전지를 주도하는 쪽은 셀사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주도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사실은 네. 소재사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 주도했잖아요. 네, 전에는. 네. 그래서 주도하는 거는 이제 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이제 소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에코프로 쪽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도 많잖아요. 네. 그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고 할게요. 네. 에코프로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전고체용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샘플을 지금 이미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로봇 모멘텀까지 만약에 묻어간다 네. 한다면은 이 전고체 양극재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30주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 녹화하는 날 월요일인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글쎄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씩 코스닥 종목들에 네.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서 네.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그 코스피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너무 강했었잖아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명 K자 패턴이라고 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맞아요. 코스닥은 내려가는. 근데 그 흐름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심화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이제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유독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5월 말쯤에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나오고 나서 네. 오늘 이제 B&K 증권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딱 그 레버리지 ETF 상품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95%에서 96% 종목이 네,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네. 하고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률이 6월 달에 그냥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27% 가까이 손실을 보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6월 달 장세를 두고 코스피만 봤을 때는 이게 착시처럼 강세장의 흐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의 시장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줬었던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이제 뚫어줬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 쪽도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네. 기대감을 이제 와장창 박살 냈었던 게 이제 6월 달 장세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7월 2일에 그 30주년 뭐 기념 네. 행사한다고 하는데 출범한 지 3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코스닥 시장이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1,000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증시의 현 상황을 보면은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920포인트를 찍어주긴 했지만 3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거 극빈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네. 코스피는 80년에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그죠? 2003년 9천 온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저희가 그때부터 취재를 했으니까 알죠. 87년, 86년에 그때 이제 1000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1000에서 제대로 올랐으면 지금 12,000 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기업 대출도 되고 IMF도 있고 막 이게 막 200, 막 100 이렇게 가니까 그냥 단위수를 한 자리 낮춰버린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000에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면 1000인데 지금 30년 지났는데 920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건데 그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닥 너무 정말 보세요. 코스피가 3,000에서 예를 들면 5,000, 6,000, 9,000 왔잖아요. 3배 올랐다. 네. 코스닥이 그래서 1,000에서 시작해도 우리 3,000 스닥 얘기했는데 네. 3,000까지는 뭐라도 2,000까지는 와 있어야지 그죠? 네. 근데 코스닥 9,000인데 코스피 9,000인데 코스닥 900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밖에 그러니까요. 볼 수가 없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코스닥이 1000포인트대 이상으로 올라온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봤을 때 2022년도가 1000포인트대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도 이후로 거의 한 3년 좀 이제 거의 3, 4년 만에 1200포인트 부근까지 찍어줬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 자체가 과거에 그 IT 버블 있었을 때 1999년도, 네. 2000년도 그렇죠. 이때 네. 이후로는 처음으로 1000포인트대 다시 음.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연초에 보여줬었던 이제 1200포인트로 가는 가는 길목에서 2000포인트로 가는 그 길목의 1200포인트를 한번 찍어줬었기 때문에 코스닥 섹터로에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도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근데 또 들고요.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코스닥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수 올랐다고 9,000비 축포를 올리는데 그건 너네들 얘기고 내 주식은 30% 40% 마이너스인데 뭐 그죠? 코스닥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시장이 항상 그렇게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사람들의 마음대로 잘 안 가잖아요. 그쵸.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네.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실적인데 실적 어디가 좋아? 결국은 반도체는 뭐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으로 사실 보면 코스닥에서 비빌 수 있는 게 뭐냐? 뭐 소부장? 그죠? 그렇죠. 뭐 몇 개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또 쉽게 다시 코스닥 전성시대가 온다고 보는 것도 마음이 아쉽지만 쉽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IT 버블 때를 네. 보면 진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됐을 때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애초에 실적으로 갈 거였으면은 코스피 그렇죠. 시장에 있는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코스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색채 자체가 저는 2015년 이때부터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지수를 이제 열어두고 봤을 때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뚫어주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 붐이 1차적으로 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몇 번이나 그렇죠.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항상 또 네. 오르면 굉장히 탄력 있게 그죠? 네. 화끈하게 가는 게 이제 코스닥이고 중소형주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저도 뭐 코스닥이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코스닥에 우리가 적어도 오래 기다렸던 반등이 없고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코스닥을 어떤 전략으로 또 어디를 좀 집중하면 됩니까? 네. 그 코스닥의 이제 색채 변화에 대해서 일단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와 같이 함께 커플링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관측이 됐다 한다면 네. 2023년도경에 코스닥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갔었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번 연도 장세에 좀 유독 조금 이제 섹터별 변화가 좀 많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지난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랠리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작년에 그랬나요? 다 하도 죽을 기억도 안 나 이제. 그 뭐 ADC 항체 약물 적합제라든지 그러네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기술 이전 관련 소식들 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네요. 예.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음. 많이 올라가냐면 금리 인하기에
많이 가죠. 근데 그렇죠. 작년은 이제 금리 인하기였고 음. 올해는 원래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동결이 상반기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동력을 이제 잃기 시작했는데 그 동력을 잃는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죠. 알테오젠, ABL바이오 그 정점을 찍었었던 게 삼천당 제약 맞아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제약 지수가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코스닥이 빠졌을 때가 3월 말에서 4월. 근데 4월 달 이제 중순경으로 해서 5월 달까지 1200포인트 찍어주는 그 상승 구간에 있어서 제약 지수가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어떤 섹터들이 끌어올렸냐? 소부장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반도체, 네, 소부장, 로봇, 예, 2차 맞아요. 전지. 네, 이쪽 섹터들이 같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4, 5월 달쯤 됐을 때 2차 전지 쪽이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밀리길래 공매도 치려고 하나.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항상 반도체 겨울이 왔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 예. 나오면 그때가 최바닥이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색채 자체는 이미 4월 달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 가지 못하니 그 수급 자체가 결국에는 삼전 닉스 쪽으로 향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은 건데 오늘 시장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 그런 섹터 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액 그 상위 10위권에 있는 소위 말해서 S7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군들이 네. 수급을 다 가져갔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코스피는 이제 보합권, 코스닥은 이제 8%대 올랐는데 이게 뭐 언뜻 보면 코스피 종목 안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종목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820 종목 가까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7 쪽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은 이제 분산되기 시작했구나라는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드러났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까지가 이거는 뭐 시장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 그러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반기 리밸런싱 이제 네. 글로벌 국부펀드나 내지는 뭐 우리 연기금 쪽에서도 7월 달부터 또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내내 좀 물량들이 터져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 다 빠졌거든요. 일본, 대만 지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26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리밸런싱 맞아요. 네,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빠져나간 수급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중요한데 이게 코스닥 쪽으로 오늘 강하게 이제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드디어 이 S7으로 몰렸던 수급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면서 분산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급 형태가 오늘 장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반기 우리가 노릴 만한 기대 섹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돌이켜 보면 그 우리가 조방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네. 조방 그 전에 이제 조방은이 강했고 섹터들이 사실 반도체만 있었던 거 아닌데 최근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강하고 상반기에 로봇도 굉장히 강했었고 연초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이제 좀 상수가 된 것 같고 그죠? 반도체를 빼고 대체하고 제끼고 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늘 몇 번 얘기하는 게 반도체 무너지면 시장도 같이 간다. 네. 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반도체는 이제 상수라 좀 빼놓고 그죠. 그밖에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섹터가 어디였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하반기는 계속 에너지 섹터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유는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강력하다.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한 지 지금 또 몇 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 두 개씩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이 지금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물론 계속 이제 진행은 될 겁니다. 진행은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사이클이 받아갔었던 게 전력 기기, 인프라, 건설 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이제 섹터들이 거의 지난 뭐
2년 가까이 상승 랠리가 나왔었던 대단했죠.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인프라까지 구축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받쳐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섹터가 원전, 신재생 에너지, ESS라고 보는데 올 우리가 또 상반기에 유가가 폭등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공감대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11월 달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 전쟁은 뭐 종전 지금 MOU를 했기 때문에 뭐 종전했다라고 치면은 그 사이 공백기 동안에 지금 이제 7, 8, 9, 10 한 뭐 4, 5개월 남았네요. 요 기간 동안에 미국 쪽에서 가장 보면은 우선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산업군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빨리 뭐 실무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사실 연말쯤에 많이 나왔었던 게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쪽 협력이었지만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원전 이제 관련 섹터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건설 섹터. 근데 오늘 장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오늘 뭐 여러 섹터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건설 섹터도 지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건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건설주들이 풍부해졌어요.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죠. 붙어졌죠. 이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모멘텀. 그런데 재밌는 건 원자력 ETF 이제 구성 비율 이걸 보면요. 건설주들이 많이 지금 현대건설, 포진되어 있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거 들어가 있겠네. 네네,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다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곁다리식으로 같이 함께 좀 뭐 비슷하게 비중 가져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이제 종목들 들어볼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안 간 건 아니에요. 올해 그래도 상반기에 이제 흐름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중공업이었을 때가 14만 원 부근이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4만 원 이제 부근까지 찍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쌍봉이네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다시 정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업황 사이클이 강력할 때는 돌파를 시켜주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힘을 응축한 시기가 제가 봤을 때 한 5월달, 6월달 기점이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에 그 미국과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랠리가 나왔을 때 14만 원 돌파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흐름 자체를 완전히 주도를 하면서 주도권 자체가 흐름 주도하면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하게 이제 원전 기업으로만 볼 것도 아니죠. 가스터빈 사업도 하고 그렇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ESS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수혜를 지금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섹터죠. 에너지 믹스 정책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신규 원전 2기, SMR 1기 건설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와중에 또 하반기에는 하나솔루션의 그 솔라허브 프로젝트 그 조지아주에 있는 거기가 이제 2분기부터 가동이 이제 순차적으로 돼요. 3분기, 4분기. 그러면은 사실 국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실적적인 퍼포먼스를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태양광.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북미 쪽에 ESS 수요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큰 거는 이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ESS 쪽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ESS 쪽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내지는 삼성 SDI 이런 곳들 꼽아볼 수 있잖아요. 배터리셀 기업들.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최근에 많이 눌렸는데 SK 이터닉스는 주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번에 SK 이터닉스도 ESS로 볼 수 있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 ESS 이제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S7 종목들이 좀 이렇게 오늘 기점으로 좀 조정을 줬잖아요. 네. 근데 SK 이터닉스는
주가를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이제 장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코스닥이 강했으니까 2차 전지도 강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LG엔솔도 강하게 흘러갔고 S7 다 빠지는데 물론 SK 이터닉스 S7에 포함된 건 아닌데 그래도 올라갈 때 막판에 같이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던 맞네. 네, 종목군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얘는 먼저 좀 살려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금 에너지 모멘텀을 받아가기 때문에 주가가 좀 ESS 쪽에서 가장 좀 덜 빠졌고 흐름이 견고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반기 사실 뭐 기대하거나 올라올 섹터는 뭐 꼽으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축을 해야 되고 곽유정 대표님의 시각에 이제 에너지다, 그죠? 네. 에너지 쪽에서 일단 원전 말씀을 하셨고, 그죠? 원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두에빌이고 많이 빠졌네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셨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의 그 이제 우수 학생이었는데 그죠? 얘네들 또 유증한다고 하나는 맨날 유증도 맞아요. 뭐 세게 막 하다 보니까 그죠? 노이즈가 있어.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사실 OCI 홀딩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북미 사업을 보면 하나솔루션을 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터닉스를 굉장히 이제 SK 그룹의 어떤 변화들 이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원전 어떻게 보면 태양광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다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뭐 연료전지, 뭐 풍력 이런 쪽도 있잖아요. 뭐 그런 쪽은 아직은 좀 네. 더디나요? 풍력이나 이제 SOSC 이런 쪽은 상반기에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게 태양광이랑 비교해 봤을 때 풍력 쪽은 아무래도 그 비중 자체가 좀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맞아요. 태양광만큼 많이 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SOS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체성의 음. 그런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엄청 주가 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셀이 이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두산 퓨얼셀이 실적이 이제 계속 적자 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에너지 이슈 타고서 두산 퓨얼셀이 지난해 기점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반기로 이제 넘어갈수록 계속 뭔가 옥석가리기와 실체가 있으면서 실적이 수반되거나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이런 섹터로 제가 봤을 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때 올라갔었던 섹터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저는 통신장비 쪽이랑 우주항공 섹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우주항공 너무 섹터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뭐 우주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이제 붙여서 올리기도 했었고 또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주 산업 자체가 워낙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그 기대감이 정점에 있었을 때가 스페이스 X 상장이었고 스페이스 X가 지금 이미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통신 장비 쪽도 AI를 붙여서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업들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RFHIC, 뭐 KMW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걔네들 중에서도 실적이 막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지금 이런 산업 사이클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부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를 이미 8배, 10배까지 올린 종목들이 그래도 꽤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 생각보다 기대감으로 올린 섹터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조선 방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조방원도 네, 원을 이야기들 얘기했고 나오는데 일단 방산 섹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종전으로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뭐 유럽의 GDP 대비해서 뭐 국방비 올리겠다 이 이슈도 작년 계속 나왔었던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피크를 찍었던 게 이란 전쟁 때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산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추가적인 계속 계약 소식 이런 것도 들려야 되긴 하지만 실적도 이제 다 확인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이미 제가 봐서 최고적으로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이미 좀 조정을 지금 강하게 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선 쪽도 계속해서 좀 전 중립 의견이긴 한데 조선 쪽은 재밌는 게 이제 선박 엔진 쪽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에 그 들어갈 전력원으로 이제 그 쓰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AI로 갑자기 맞아요. 묻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조선 쪽도 고점 자체는 작년 이제 연말
마스가 프로젝트 할 때 나왔다. 그러니까 조선도 마스가 프로젝트 그 시그널이 고점 나왔고 그리고 올 상반기 그 이란 전쟁할 때 방산 쪽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지금 앞선 네 가지 섹터는 일단은 상반기까지 갔었던 섹터니까 배제하고 하반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야 되겠죠.